자, 이제 시장 후배 파기.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는 좀 이따 올 거고요. 근데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권희 대표가 늦으시네요. 네. 네. 생방송에 늦으시면 안 되는데. 자, 일단은 앞에 몇 가지를 들춰봤는데 정책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크죠. 물론 뭐 정책 테마주는 오늘 뭐 차익 매물도 나온다고 하는데 정책 테마가 아니라 정책 모멘텀이 되면은 길게 가는 거죠. 뭐 조정받고라도 또 뭐 오르고. 첫 번째가 이제 제가 이제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이죠.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1호 행정명령이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구성. 여기 이제 통상 현안과 추경에 대한 효과를 논했는데, 추경에 포함되어 있는 게 지역 화폐일 겁니다. 뭐 지역 화폐 그거 뭐 얼마나 주겠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소비 쿠폰 뭐 이런 형태도 될 수 있어요. 자, 요거를 혹시 아시는 파악하는 게 있는지, 그리고 또 관련 기업은 또 뭐가 있을 수 있는지. 일단은 그 지역 화폐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어떤 실효성이나 이런 걸로 본다고 한다면 좀 분명히 좀 시간은 분명히 걸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그 오늘의 상품권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쪽으로 좀 테마가 좀 몰리면서 관련주들이 갈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코나이 를 제외하면은 큰 종목은 좀 보이진 않다라고 좀 생각하고 되고 있고요. 코나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결제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어떤 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네. 어떤 정부가 생각하는 지역 화폐 활성화에 대한 부분보다도 어떤 플랫폼 쪽으로의 그 기업이라고 좀 많이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PG사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가 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결제 이제 플랫폼이라기보다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보더라도 약간 플랫폼 쪽에서 그냥 결제 서비스라기보다는 플랫폼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네. 결제 서비스랑은 좀 다른 좀 개념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도 이제 뭐 쿠콘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좀 크게 좀 오른 상황인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들이 지역화폐에 대한 그 정책과 정책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반응을 좀 과하게 좀 하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분명히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코나이 일단 추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화폐 지금 또 한 분 더 오셨는데요. 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네. 지각하셨지만 네, 좀 어서 늦습니다. 예. 도로가 많이 막히죠? 그러게요. 엘리베이터가 막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네. 현대 엘리베이터?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뭐 얘기하다 말았죠? 정책 관련된 정책, 예. 지역 화폐 혹시 풀어내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지역 화폐는 이제 뭐 단기적으로 워낙 시가총액도 좀 낮고 당장 추경을 할 거니까 네네네.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계속 이제 야당 시절부터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이걸 네. 바로 시행하지 않겠냐라는 것 때문에 지금 관련주가 두 개가 이제 딱 찍혀서 올라가고 있는데 예전에 네. 지역 화폐 관련된 일을 했던 기업들이다 보니까 그 두 종목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사실은 시가총액이 좀 작습니다. 두 회사가. 그러니까 네. 조금 더 가벼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 이제 지역 화폐 활성화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데 이쪽은 여전히 저는 그래도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좀 생각보다 많이 반영됐다. 라고 보시고 약간 좀 저는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냐. 신규 접근은 좀 이제 음봉이 나오거나 좀 이제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나올 때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정책 관련주를 좀 길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여전히 밸류업 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그냥 지주사 쪽을 최근에 많이 올랐죠. 지난주 뭐 이번 주에서 많이 올랐는데 저 PBR 지주사들 여전히 지금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0.5배 미만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오늘 포스코 홀딩스 왜 올라오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0.36배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약간 지주사 개념으로 올라오고 있다. 지금 뭐 2차 전지, 뭐 철강 이런 걸로 올리는 거라기보다는 저평가 요인 때문에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또 지주사들 오늘 또 쉬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는 것들이 여전히 좀 클 가능성이 있고 지금 어차피 PBR 뭐 1배 미만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100 근처까지 가야 되는 종목들이 지금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네. 상법 개정 이슈가 지금 뭐 당장 발의를 해서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번에 지금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유예 기간을 기존에 들려고 했었는데 유예 기간 없이 바로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강제성이 약간 부여된다라고 하면 예전에 이제 일본에서 실시했던 정책과 비슷한 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지금은 이제 저 PBR 관련된 정책 종목들 지주사들 특히 이제 지주사들이 많죠. 그런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책 관련된 이슈로는 뭐 지금 굵은 두 줄기 상법 개정안 집권 여당이 이제는 민주당이 됐기 때문에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아마 오늘 법사위 또 뭐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정책 관련된 이슈로 이제 상법 개정, 그다음에 지역화폐 추가 경정 예산의 지역화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지역화폐는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지 아직 그거는 뭐 금액과 정해진 건 아닌 것 같고 일본이 예전에 아베노믹스를 할 때 현금 지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워낙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돈을 캐시를 줬더니 부작용이 생기는 게 캐시를 쓰지 않고 그냥 쟁여두더라. 저금을 해두더라.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캐시는 아니고 어떤 그 지역 내에서 쓸 수 있는 그 독특한 상품권, 쿠폰 뭐 여러 개 돼 있죠. 전자 결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걸 또 이제 무한정 안 쓰는 게 아니라 유통 기한을 주고 그 지역 내에서 쓰세요라고 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맞나요? 코로나 때 우리가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할 가능성이 높겠죠. 기한도 정해져 있고 네. 그다음에 금액도 좀 정해져 있어서 지역도 좀 국한돼서 각 지역별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아니라 이제 본인이 사는 지역에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소상공인 분들한테도 직간접적으로는 도움이 되고 일단 소비 심리라는 거잖아요. 이게 자꾸 경기가 위축된다 그러면 안 좋다 그러면 지갑을 자꾸 닫아버리니까 그렇다고 펑펑 쓰자 빚내서 쓰자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직접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지역화폐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은 주식시장과 관련돼서 또 이슈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통화를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물리적인 문제. 어제 뭐 용산 집무실에 들어갔더니 뭐 무덤 같다고 얘기하셔가지고 볼펜도 없다고. 볼펜도 없고 뭐 종이도 없고 뭐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 진짜. 아유 참 뭐라고 제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여러 가지 이슈 중에 대북 관련된 이슈가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 살짝. 그래서 대북 정책에 대한 온건 현상, 이 기대감이 분명히 높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그건 또 어떻게 볼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있긴 하지만 지금 북한도 약간은 당선된 다음에 또 반응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보도는 한 것 같은데. 네, 옛날처럼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 했을 때는 제가 기억으로는 어떤 전화나 또 이제 뭐 그 축하에 전 대한 단계에서도 또 말씀드리지만 엉망이 돼 버려가지고 뭐 전화 직접 한 라인도 아마 끊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어제 지금 보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지 뭐 그 조선 TV인가요? 저 TV 조선은 아니고 하여튼 뭐 죄송합니다. 정확한 명칭이 더 헷갈려서 거기에 리재명 대통령이라고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뭐 정치적인 뭐 그런 사항을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은 이제 북한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을 때 그 전처럼 이제 뭐 대북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어떤 개방하는 부분은 저는 개방 안 하지 않을까. 쉽지는 않을 거다. 네, 지금 정세상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북한 같은 경우가 이 러시아 쪽에서 뭐 파병도 하고 최근에 이제 관계가 좀 소원했었던 뭐 중국과도 지금은 다시 한번 좀 접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북 산업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거는 말 그대로 좀 테마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든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면 김치국부터 마신다 뭐 이런 건가요? 근데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책주 저희가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책이 세워지고 그 부분이 산업에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돈이나 뭐 이런 부분이 풀어진다는 시간이 꽤 걸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주로 지금 그 주가가 좀 많이 몰리고 있지만 저는 약간 시간이 지나면 이 되돌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정책주 중에서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관심을 가졌었고 많이 담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어제 SK하이닉스를 정말 외국인들이 쓸어 담았던 그런 상황인데 그 이에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조선 방산 뭐 이런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랠리 부분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대북 산업과 또 저 뭐 지역 화폐는 앞서서 얘기했지만 네. 이런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좀 지주사나 외국인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는 SK하이닉스, 조선 방산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이런 기업들을 오히려 매수하는 전략이 또 조정 시에 매수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성훈 차장은 일단 정책 모멘텀의 단기적인 테마 형성과 거의 연관된 기업은 시세 흐름이 그렇게 길지 않고 좀 단발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지적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산업으로 보는 그런 묵직한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밸류에이션 업, 밸류업이라고 하는 거, 뭐 그게 이제 상법 개정안을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맥락을 조금 더 무게를 두시는 것 같아요. 이성훈 차장이 그렇고 이건희 대표는 어떨까요? 뭐 혹시 그런 오늘 정책에 관련돼서 픽을 한다면은? 뭐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정책 관련된 이슈들은 이미 당선되기 전부터 반영을 해서 어제까지 거의 이제 드라이브를 계속 걸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정도에 좀 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느즈마키 또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지주사 쪽이 그나마 그래도 빠지면 봐야 되는 섹터다. 여전히 저 PBR은 어떻게든 해소를 시킬 거고요. 지금 아예 저 PBR이 낮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예 강제 조항이라든지 아니면 혜택을 안 준다든지 이런 이제 법안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뭐 0.3배 미만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0.3배 미만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뭐 코오롱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지금 DL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니까 아직도 0.2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언제든지 0.5 근처까지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전히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아니면 아예 조금 0.67 이렇게 가더라도 사업회사들 밑에 있는 자회사들이 실적을 잘 내고 있는 회사들은 어쩔 수 없이 주주 환원을 해야 되겠죠, 많이. 예,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오히려 이제 아예 좋은 회사 쪽을 좀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탑픽을 딱 꼽지 않은 이유가 이 안에서 계속 돕니다, 지금. 그리고 네. 이번 주 아마 오늘, 내일 정도까지는 좀 쉴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제 오늘 주말, 그러니까 오늘이라든지 아니면 월요일 정도에 한번 조정이 좀 많이 나오는 종목들 중심으로 좀 보셔도 뭐 물리더라도 한 번 정도 상법 개정 이슈만으로도 한번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고 길게 끌어간다라고 하면 PBR 1배만 만들어도 네. 뭐 지금 뭐 삼성전자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있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찾는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항상 투자자들은 그렇죠. 이게 뭐 차트를 많이 보시니까 뭐 기술적 흐름에 많이 올랐는데 불안한데 여기도 물리면 또 어떡하지? 또 나 고통인데? 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뭐 고점이라서 한번 팔고 기다려 볼 수도 있는데 고점인데 이게 더 올라가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또 이 막 헷갈리는 거죠. 따라가야 되나 또? 뭐 하여튼 항상 투자가 그렇잖아요. 뭐 기다리는 조정 잘 안 온다.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트렌드라면은 굉장히 큰 흐름이라면은 뭐 그냥 갈 때까지 가보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렇죠. 뭐 적어도 1배까지는 한번 가볼 만한 회사들이 PBR 기준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예. 한 배. 근데 그 지금 뭐 0.2배, 0.3배 이렇게 되는 회사들이 워낙 많으니까. 맞습니다. 이성훈 차장은 탑픽을 에너지로? 그쵸, 친재생 에너지 쪽. 그러니까 지난 4월 달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재명 후보가 이 금융투자협회에서 이제 리서치 센터장, 그러니까 증권사 또 애널리스트에 좀 간담회를 했을 때 요망 산업으로 뭐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네. 얘기했던 게 바로 이제 친환경 산업 그리고 AI 또 이제 문화 콘텐츠 이 부분을 좀 많이 얘기를 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의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전에 공약을 본다고 한다면 그나마 좀 실효성이 다른 정책 대비해서는 좀 빨리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태양광 또 풍력 뭐 관련 오히려 원전도 지금 많이 가고 있긴 하지만 네. 이쪽에서의 그 신재생 쪽에서도 태양광과 풍력 쪽을 많이 언급을 했던 상황이고 원전 쪽은 그렇게 좀 그 공약으로서 강력하게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광과 이 풍력 같은 이런 기업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종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물론 하나솔루션도 있고 또 이제 그 풍력 하부타워로 만든 하나오션도 있는데 또 여기에 그 어떤 지주사 개념으로 한다면 이 하나 기업 같은 기업 하나 이 지주사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관심과 네. 하나 그룹주를 저는 약간 좀 관심 있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그 정책 관련된 탑픽 이슈를 좀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기업의 내용이 들어오고 있는지 김유정 아나운서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주제는 전일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던 비만치료제 관련 종목이죠. 펩트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일 바로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라이릴리가 스웨덴의 제약사 카무르스와 함께 또 다른 장기 지속형 비만치료제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장에선 펩트론의 기술이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들려오자 하한가를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점에서 다시 2에서 4%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펩트론이 공식적으로 반박을 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일라릴리 측에서 직접적으로 받은 자료를 가지고 공개를 하고 나섰는데요.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카무르스와 펩트론의 기술은 본질적으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펩트론과 일라릴리 사이의 계약은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인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카무르스의 물질 같은 경우에는 유기의 용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굵은 침이 필요해서 환자가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를 맞을 때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딥팟 방식으로 내서 보다 편의성이 있고 손쉽게 주사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차이점을 반박하고 나선 건데요. 본격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에 반박하고 나선 펩트론, 과연 지금이 새로운 매수의 타이밍이 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펩트론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 바이오의 그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데, 뭐 시세가 날 때는 급등도 뭐 좋지만 참 어렵죠, 대응하기. 그럼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 내용을? 자, 내용이 지금 어떻게 앞서 김유정 아나운서 얘기해 주긴 했는데. 네, 그 스웨덴 타무르스라는 회사와 이제 계약을 일라이릴리가 체결한 게 이제 문제였는데 네. 이제 기사가 났죠. 이제 어떤 애널리스트는 뭐 텔레그램에 탁 올렸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 평가 없이 그냥 기사만 딱 올립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걸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왜 이제 시장이 어제 하한가를 갔냐면 펩트론이 지금 일라이릴리와 장기 지속형 플랫폼에 대한 계약을 체결을 하고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을 하고 지금 기술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고 네. 올 연말 이내로 이제 이게 기술 이전이 될지 여부가 아마 결정이 될 텐데 이미 시장은 될 거라는 기대감, 그다음에 또 IEP라는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펩트론이 지금 최근에 꾸준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스마트 데포라고 하는 펩트론이 1개월 장기 지속형 플랫폼 이제 스마트 데포라고 하는 플랫폼이 지금 3세대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타무르스가 갖고 있던 계약 어제 이제 일라릴리가 체결했다라는 계약은 2세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전 세대고 불편한 처방형 기술이다라고 봤을 때 펩트론 입장에서 좀 황당한 거죠. 뭐 우리보다 훨씬 더 한마디로 후진 기술을 일라릴리가 왜 샀을까? 근데 시장은 이제 또 의구심을 갖는 건 그런데 그럼 이걸 왜 샀지? 네. 예, 기술 이전 계약을 왜 체결을 했지? 예, 이런 부분이 이제 아직은 해소가 안 된 거고 펩트론은 이제 그것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진행을 일라릴리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의심이 아직은 좀 생겼다. 일라릴리가 저러다가 이제 펩트론 기술 안 쓰고 저거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또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어제 하한가를 풀지 못하고 펩트론에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이 없다라고 했는데도 어제 잠깐 풀렸다가 네. 예, 오히려 이제 하한가를 끝났죠. 근데 오늘은 또 하루 사이에 주무시고 나서 좀 마음이 바뀌셨는지 또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다시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갖고 계신 분들 어제 연락이 좀 많이 오긴 했습니다만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뭐 빠져나오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더 믿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전히 기술 평가 관련돼서는 결과는 모릅니다. 저희가 알 수가 없고 올해 12월 안에 나올 테니까 아직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이게 의심병이 생겨서 계속 확산될지 의심이 아니면 그게 별거 아니구나라고 하고 오히려 펩트론의 무게를 더 실어줄지 그건 시장이 판단하는 건데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관망 의견을 드렸고요. 없는 분들은 굳이 뭐 지금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성우 차장 생각은 어때요? 우선 일라일리도 그 전에 어떤 기술이든 복수의 이 파트너, 그러니까 한쪽만 파트너랑 계약하지 않고 복수 파트너를 하는 건 일반적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펩트론에만 어떤 그 전에 좀 기대감이 좀 약간의 좀 다른 투자 심리가 너무 좀 과하게 좀 그 일라일리에 의존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라일릴리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네. 이건가요? 항상 이제 펩트론 주가가 뭐 급등을 했을 때는 일라일리만 얘기 나왔는데 그런 좀 이 매수 관점이나 또 이제 보유하는 관점이 좀 과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다른 파트너사의 계약에 있어서 차익 실현이 크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펩트론 내부적으로는 문제는 좀 없다고 판단돼요. 다 이렇게 주가 떨어지는 거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제는 과한 매도였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지금 현재 주가 좀 많이 올라서 매수를 해야 되냐 뭐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저는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만 좀 유지하시면 좋겠고 네. 변동성이 아무튼 계속 나올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보면 이 거래량이 좀 잠잠해질 때 뭐 추가적인 매수나 이런 부분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이 펩트론으로 인한 여타 바이오주들에 대한 영향은 네. 심리적으로 이게 동행하잖아요. 야, 저 회사 저봐 저럴 줄 알았어. 이런 것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불신 아니면 내지는 불안감 이게 또 확산될까봐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어제 그랬죠. 이제 펩트론이 하한가를 가는 바람에 네. 뭐 인벤티지랩도 끌어내렸고 D&D 파마텍도 끌어내렸고 그 외에 이제 뭐 잘 하고 있는 뭐 ABL 바이오, 리가캠 이런 바이오테크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다 했습니다. 어제 네. 유일하게 알테오젠만 리포트가 좋은 게 나오고 오히려 거기는 할로자임 이슈가 조금 약화되면서 이제 특허 무효 심판이 잘 청구될 거다. 그래서 10월 달에 뭐 키트로다 SC 출시되는데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어제 아마 펩트론이 아니었으면 알테오젠 아마 40만 원 갔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어제 이제 탄력을 잃어버린 건 제약바이오 심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죽어서 그런 건데 오히려 이제 ペプ트론이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면 어제 이제 괜히 얻어맞은 종목들은 예, 오히려 좀 기회를 주는 형태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개별 기업 단으로 가다가도 이제 악재는 또 예민하게 반응하는. 또 ペプ트론이 또 시가총액이 꽤 크다 보니까 4조 정도 되나요? 5조가 넘었던 상황에서 그 네.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 큰 종목들이 흔들릴 때는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좀 우려하시고요. 오히려 이제 이렇게 외부 변수에서 빠져서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빠졌을 때가 기회이기 때문에 바이오들이 왜 이렇게 등락폭이 심하냐? 잘 몰라서 그런 거죠. 네, 뭐 다 모르죠. 사실은 대표도 예. 모르시더라고요. 잘. 예, 그렇습니다. 네, 기도하고 계시고 뭐 그렇죠. 잘 돼야 될 텐데. 아무 잘 돼야 되죠. 그건 뭐. 이제 외부 요인들이 워낙 또 이제 많다 보니까 그런 건데 사실은 이제 기술이 좋다라고 하면 결국엔 근본적으로 승리를 하니까 뭐 네. 너무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기다릴 수 있는 거고 잘 모르면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까지 점검해봤고요. 뭐 펩트론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봤네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